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코스피는 새 정부를 출범을 축하하듯 2%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내걸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 토론합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나오셨고요. 민주당 의원을 지낸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개건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취임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했죠. 지금 경제 성장률이 0%로 떨어질 정도로 우리 경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국민이 좀 희망을 가질 메시지나 정책이 있는지 이용우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취임사. 가장 중요한 게 실용적 시장주의라고 했습니다. 실용적 시장주의. 네, 실용적 시장주의의 핵심은 기존의 이념과 관념을 벗어나서 가장 우리 경제에 필요한 민생을 회복시킬 걸 바로 시장주의라는 말에 굉장히 초점을 둬야 되는데요. 예. 시장주의라고 할 때 정부가 인위적으로 어떤 부분에 개입을 하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가격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게 만들고 근데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시장의 규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 시장의 규칙. 예, 네. 규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정보 비대칭에 의해서 서로 자원의 왜곡이 생긴 현상에 대해서 네. 보완을 해주는 그리고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는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주면 시장에서 시장 경제 주체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시장에 자꾸 개입하는 것들을 좀 자제하겠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에 관해서 그게 상당히 이번 취임사에서 핵심적이다. 이재명 정부의 5년을 예고하는 핵심 국정 철학이다. 그런데 그게 바로 시장이 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인위적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규칙도 정확히 마련돼야 되겠다. 근데 이제 취임사 전에 캠페인 기간 중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정부가 주도해서 성장을 유도하겠다. 산업 정책을 펴겠기 때문에 뭔가 이게 시장주의, 시장 경제와 조금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세동 예, 실용적 시장주의. 저는 뭐 100% 환영하는 개념인데 예. 아까 우리 이용우 의원님의 말에 조금 더 보태면 예. 여기서 실용이라고 하는 것 네. 이념을 떨쳐버리겠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진보... 그렇다고 하면 이제 딱 대두하는 문제가 뭐냐? 네. 그러면 친환경 에너지 예. 또는 원전 문제, 원전 이걸로 연관시켜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실용이 꼭 필요하고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동안 나온 공약을 보면 원전 문제라든지 또 뭐 친환경 에너지 재생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게 상당히 지금 이념적인 문제고 트럼프 정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탄소 중립 동의할 수 없다. 이제 네.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실용이라는 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저는 명백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제 시장주의가 다 좋은데 시장주의가 네. 저는 시장이 100% 완전하게 굴러가면 뭐 시장한테 맡길 수 있죠. 네. 근데 사실은 보면 시장이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말은 시장이라고 했지만 실용적 시장주의라고 했지만 거기에는 이게 공정 경쟁이 담보되어야 된다. 공정 경쟁. 그리고 성장이 공정해야 된다. 네. 균형적이어야 된다. 네. 이런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시장주의라고 저는 해석이 돼요. 네.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장주의는 정부가 그냥 그야말로 자유방임하는 그런 시장주의가 아니고 공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균형적이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의 주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아까 앵커께서 물어보신 네. 야 정부 주도하고 이게 네. 배치되는 게 아니냐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깊이 따져가 보면은 시장주의 안에는 네.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장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저는 이게 완벽한 슬로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두 분 다 이 시장주의, 실용적 시장주의에서 시장주의에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용우 의원께서는 교수께서는 이제 시장 규칙이 잘 정해져야 된다. 우리 신세동 교수는
균형과 공정한 상태에서 시장이 돌아가야 된다. 두 분 이제 비슷한 의견이에요. 다만 원전, 친환경 문제를 과연 이념을 떨칠 때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재명 정부 어떻게 내걸 것인가?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약에는 정확하게 구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약에? 예, 탈원전이냐 아니냐, 재생에너지냐 아니냐의 네. 문제가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는 어느 정도고 거기에 원전이 담당할 역할이 있을 거고 예. 재생에너지가 담당한 역할이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믹스할 거냐 이 문제입니다. 예. 원전을 당장 폐쇄할 수도 없는 거고요. 연장할 수 있는 부분 연장을 하되 또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기 때문에 여기 같이 키워나가면서 이 비중을 조절하는 이른바 에너지 믹스가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에너지 믹스라는 말을 속에 바로 시장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죠. 실용주의적인 거. 네. 그러니까 원전이냐 아니냐, 재생에너지냐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서 보면 어떤 현상은 0과 1이 있는데 네. 실제 선택은 0.5를 할 수도 있고 0.7을 할 수도 있고 0.3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를 해서 그 상황에 맞춰 나가는 게 실용주의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확실히 궤를 달리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하고 네. 오늘 취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용 의원께서 얘기하는 이제 원전과 재생에너지 믹스라는 표현보다는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할 것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재생에너지 쪽에 무게를 중심 또 더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교했을 때 재생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겁니다. 믹스를 조정할 때 예를 들면 10, 90 이렇게 있을 때 네. 10을 좀 더 올려줘야지만 이게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방점이 놓여 있고 대선 공약집이나 전체적인 내용에서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이 문제로 접근하는 거로 봐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구체화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오늘 취임사에서 바로 할 거는 비상경제 대응 태스크포스 특별팀을 당장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비상경제 대응 당장 구성한다. 자, 어떻게 추진하고 누가 이걸 해야 되는 건가요? 민관 뭐 협동으로 하는 건지. 그 비상경제 TF 말씀은 예. 오늘 하신 게 아니고 예. 이미 오래 전에 선거 예고를 운동 미리 차원에서 했다. 나온 거라서 경제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나온 말씀을 보면 아마 상당 부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인선서부터 네. 정책 아젠다서부터 따라서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조만간 나올 거다. 네.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 것이냐 이게 나와봐야 알지만 일단 추경 문제는 확실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럼 추경에 있어서 얼마쯤 추경을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규모는 또 캠페인 기간 중에는 뭐 30조 원 이상을 예고했죠. 그렇죠. 30조 원 이상을 네. 예고는 그렇게 했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일단은 1차 추경을 13조 8천억에서 했으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걸 또 따로 해서 그렇다고 하면 한 50조까지 되는 거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게 추경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저는 이게 중요한 문제고 더 중요한 문제는 어디다 쓰실 거냐. 어디다 쓸 거냐. 네. 1차 추경안을 들여다보면은 제가 납득을 못하는 게 좀 있어요. 뭡니까? 13조에 해당하는 그 1차 추경안에는 예비비가 2조나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예비비를 지난번에서 확 줄였기 때문에 좀 그렇죠. 회복시킨 그러니까 거죠. 정부는 이제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진 거지. 근데 저는 추경에 무슨 예비비가 왜 필요하냐. 저는 아주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야 그게 추경인데 추경과 같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해놔놓고서는 거기다 또 뭐 1, 2푼도 아니고 막 2조라고 한 금액을 집어넣은 것에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산불 문제가 있었고 그렇죠. 산불 문제도 저는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출 그 관세 때문에 어려운 부분을 한미 관세. 돕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AI 산업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 도와주는 게 이게 굉장히 그 다목적 프로그램이었어요. 1차 추경이. 원래 필수 추경이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요지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는 게 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소상공인 특히 지난 6개월 동안 비상계엄과
그다음에 그 개혁 소상공인이요? 이후에 네. 여기에 저는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금액을 조금 올리더라도 거기 해주고 알겠습니다. AI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추경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본 예산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있으면 본 예산이 또 편성되지 않겠습니까? 이용 의원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 지원에 좀 집중해야 된다. AI는 본 예산에 하라. 추경에 담을 만한 게 아니다. 그런데 혹시 이 의원께서는 추경의 규모, 비상경제 대응 TF에서 바로 한다는 규모라든지 쓰임새라든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저도 신 교수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추경에 이야기가 됐던 1월달 시점이었으면 예. AI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수 있는 편성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현재 다시 추경을 하자고 하면 그게 과연 추경이 언제 집행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집행. 그렇죠. 아마도 총리 발표를 하고 내각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청문회 하고 하면 아마도 7, 8월 달 될 거거든요. 국회에서 심의하면 예. 거의 3, 4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본 예산에 확실하게 반영을 하고 지금의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오히려 필요한 거는 현재의 내각을 그대로 두고 있더라도 정치 철학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주도해서 빠르게 추경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예, 네. 집행을 해야지 논의만 한다고 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지난번 여야 협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추경의 규모나 방향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신 교수님 말씀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쪽은 빈사 상태예요. 예. 말라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를 충분히 지원하되 다른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네, 추경 관련해서 하나 더 좀 궁금한 게 지금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라고 있죠. 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게 이한주 원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한주 원장이 그랬네요. 추경 관련해서 민생 회복을 위한 건데 민생 회복을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를 상당 부분 포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지역사랑 상품이 전 정부에서 굉장히 반대했던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많이 포함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철학 같아요. 그죠. 그럼 그게 얼마나 많은 거냐는 거죠. 규모는 얘기하지 않았죠. 안 했죠. 많이. 이렇게 2월 달에 나왔던 민주당에서 나왔던 35조 규모의 추경안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지역화폐 할인하는데 2조 정도를 투입하자고 2조가 박혀 있거든요. 2조. 네. 그래서 아마도 모르긴 하겠지만 2조보다는 좀 클 것 같고 그럼 한 4조 정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예. 할인에 들어가는 규모가 4조니까 실제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거의 한 10배 정도 된다고 보면 네, 사실 10% 할인이니까. 네, 한 예. 40조 정도 된다고 보면 그 정도면은 상당한 저는 지역화폐 발행 규모다 저는 생각이 되고 네. 다만 이제 이 지역화폐가 실제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다 되어 있을 테니 지역화폐가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제거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저는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이 지역화폐가 저는 성공적으로 전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만을 제가 많이 봐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워낙 나쁘고 그게 이제 소상공인들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는데 제가 반대했던 이유도 이게 과거에 그 상품권 할인하는 거와 같은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니 이게 이게 순기능을 저는 할 수 있도록 저는 정부가 관리 감독을 좀 강화할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느려서 성과가 어떤지를 한번 지켜보자. 예. 그런 입장으로 저는 좀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역사랑 상품권이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했다. 왜냐하면 전국으로 쓸 수 있는 게 온누리 상품권이 있는데 모든 지역이 다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를 쓰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 정부는 굉장히 역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혀 정부가 달라졌다는 것을 바로 이 부분에서 좀 느낄 것 같아요. 사실 그 지역 상품권,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느 지역을 집중해서 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그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 교수님도 입장이 좀 바뀌셨다는 게 바로 지금 동네 다녀보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도 보면 뭐 신 교수님하고 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온누리 상품권도 할인이었기 때문에 그 할인 재정 거래를 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 뭐 물건 값 많이 팔아서 할인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면서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해봐야 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TF 이 추경 규모 같은 경우도 13조 8천을 했고, 그렇죠. 선거 과정에서 뭐 30조 이야기를 했지만 최소한 해야 될 건 한 20조 정도 이상은 이번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추가로 할 때 20조 이상. 예. 네. 근데 그건 여야가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또 하나 염두에 둬야 될 사안은 보편적 직업이냐 아니면 개별 직업이냐. 선별이냐. 이것도 참 항상 여야 간에 논란이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의원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1대 국회 때 약간의 보완책이 있었습니다. 논의되는 어떻게? 과정 속에서 일단 뭐 인당 얼마를 주자. 예. 근데 그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바꾸자. 과세 소득으로. 과세 소득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급여가 높은 사람은 세율이 높기 때문에 연말에 과세 소득은 자기 세원에 포착돼 버려서 반납을 많이 합니다. 면세점 이하 사람은 예를 들면 10만 원을 받았을 때 면세점 이하에 있는 사람은 전혀 내지는 않겠지만 최상위 소득자에게는 약 40%가 세금을 환수되는 그러니까 그런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취지를 살리면서 또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서 충분히 논의할 수가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그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잘 안 됐던 거는 서로 간에 낙인을 찍고 대립을 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가 실용적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야가 생각이 다르더라도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 서로 간에 합치점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 이런 지원을 이제 전 국민에게 할 건가, 일부에게 할 건가, 보편적인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를 놓고 할 때 좀 방법이 있다. 이렇게 뭐 믹스를 할 수가 있다는 이제 그런 지적이셨고요. 사실 지금 저희가 이재명 정부에게 경제 철학, 경제 운영 방향을 얘기하지만 이 경제 운영이라는 모든 거를 하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누가 이제 내각을 구성하느냐. 총리가 후보자가 발표됐네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총리 후보자로 공식 발표가 됐고요. 또 그리고 최대 안보실장은 위성락 현 의원이 됐고요. 국정원장 후보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 우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신서동 교수님 어떻습니까? 보통 총리 뭔가 조금 국민을 아우르는 화합형이 필요하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첫 인사인데. 여태껏 총리를 그 과거 정부가 선임해 온 방법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죠. 어떻게 벗어나 있다고 예를 들면은 항상 여당이 집권을 하면 야권에 있는 또는 야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 을 이제 내세우면서 통합형이다. 이제 이런 말을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하는데 뭐 이번에 뭐 한 300만 표 차이로 이겼다고는 하지만 압승은 아니거든요. 50%가 안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통합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새 정부는 능력 있고 젊고 우정 경험이 있고 이런 분을 소위 실용적으로 저는 뽑은 거 아닌가. 실용적으로. 저는 그래서 상징적으로 예를 들면 경상도 정부가 들어서면 호남 인물을 넣고 호남 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이게 사실은 이념형 총리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건 실용적인 총리 임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가 기대를 갖고 한번 봐주자. 무작정 우리가 이 인선에 대해서 오늘 새 정부 첫날이라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저요? 제가 실용적인 자세를 지금 전환을 한 거죠. 말하자면.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 최고위원 4선의 의원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 경영이 4선이고요. 1964년생입니다. 우리 이용우 의원 보시기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 하시면서 김민석 의원과도 상당히 많은 얘기를 나눴을 텐데 어떤 인물이라고 우리 시청자들이 조금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 대학 동기고 대학 1학년 때부터 같이 봤던 친구입니다. 그래요? 네, 가장 정치를 알고요. 정치를 안다는 것은 조율하는 능력이 있지 않고선 정치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보면 어떤 다른 입장이 있을 때 새로운 대안을 내는 조율하는 능력 그리고 또 여야를 아울러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실용주의적이죠. 실용주의적. 그리고 신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기존의 총리를 인선하는 것과 좀 다른 측면인데 닮아 있는 부분은 아마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해찬 총리를 시켰던 것과 많이 좀 닮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특히 김민석 후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여러 사람과 조율하고 의견을 듣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후보자니까 청문회를 거쳐야만 하는데 뭐 늘 청문회를 다 통과한 건 아니거든요. 혹시 청문회에서 문제될 일은 없을까요? 뭐 잘하시니까 혹시 너무 비밀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정치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그리고 청문회지만 또 청문회 외에 이제 의회 동의 과정이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인사는 그렇고요. 인사를 통해서 이제 국민 통합을 해나가는 것인데 아까 총리 후보자 김민석 최고위원의 후보 지명을 과연 인사의 통합형으로 볼지 안 볼지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혼신을 다하겠다, 민생을 회복시키겠다고 했는데 기업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노조관계법 2조 3조예요. 오늘 취임사에서 명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동안 선거 기간 중에는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 살리기,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과 노란봉투법 추진과 어떻게 보십니까? 좀. 기업 쪽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대통령께서 실용이라는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이 노란봉투법 또 정년 연장 문제, 정년 연장, 그다음에 4.5일제 문제 이런 아주 민감한 이슈를 끄집어내면 화합 분위기, 통합 분위기가 순식간에 저는 얼음을 붓는 그런 분위기로 반전될 수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뭐 급한 아젠다가 많잖아요. 비상경제 TF 문제도 그렇고 거기서 꺼내는 어떤 정책들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수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선도 지금 뭐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지금 장관급들이 상당히 많이 임명이 될 텐데 그래야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민감한 문제를 끄집어내면 저는 화합 분위기가 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 이 부분은 조금 미루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근로기준법이든지 모든 근로 관련 그 법률의 기본적인 원칙이 노사 간의 합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걸 추진하기 전에 정부가 힘으로 물어붙이기보다는 노와 사 간에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한 달 텀을 줄 테니까 절충안을 한번 만들어내 봐라. 전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용우 의원께는 요분 말고 이제 여당이 됐네요. 민주당.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 조직법 개편안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에서 예고를 했습니다. 아직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상당한 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결을 한 이후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취임 첫날 법사위 전체에서 추진하겠다.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증원 문제와 대법원의 그 임명될 법관의 자격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법학 교수라든지 법률 전문가를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현재 인원보다는 좀 늘려야 사법 행정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건 합의가 되어 있지만 숫자가 얼마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는 이 큰 컨센서스, 대법원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와 있다. 근데 그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인력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계와 많은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거기서 합의점을 이끌어내야지 이런 문제들을 그냥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뭐 예고는 했다가 상정을 안 했던 이유, 안 한 이유들을 지금 당장 시행할 일은 아니다. 근데 해야 될 과제는 분명합니다.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중요하고 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닌 게 있고요. 사소해 보이지만 빨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사소해 보이지만 빨리 해야 될 건 경제살리기, 민생 TF 같은 게 빨리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하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숙성시켜야 될 과제가 있는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통령의 일일 겁니다. 네. 혹시 신세동 교수님은 이 대법관 증언을 한 법 조직 개편 짧게 좀 의견이 있으세요? 만약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 동의를 하면 지금 대통령 본인께서 지금 장래의 대법관 문제와 관련된 소송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전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서두를수록 국민들은 상당히 의혹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도 숙고하셔갖고 해야지 서두를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을 내주셨네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첫날 5년의 국정운영 방향에 관한 토론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세동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개건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